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4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발음이 좀 꼬입니다.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네, 오늘 또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밤에 좀 눈 내리는 듯 하더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로 지나기는.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이현주 의원 연결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한 소외 총선 각오 여전사로서 지금 현재 위기의 민주당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 요즘 김종대 전 의원이 쓴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잘 들어보면 그 안에 해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복잡한 정치권 내의 이합집산과 이 속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치 어떻게 이어지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영친이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우리 영친이를 사랑하는지 다 아시죠? 구독자 이벤트 많이 응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봄의 협주곡 공연이 있는데요. 좀 전에 화면에서 여러분 많이 보신 바로 그 공연입니다. 모차르트, 맨델스존, 슈만의 곡 중에서 봄과 가장 어울리는 작품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총 30분께 초대권 보내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봄의 협주곡 해가지고 오른쪽 하단에 이벤트 신청오와 코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저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를 인식을 하셔가지고 찍어서 연결되는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QR코드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오늘 23일이니까 내일 모레 2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첨자는 27일 발표합니다. 이 클래식의 또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귀도 정화하시고 한번 좀 꼭 참석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자,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이죠.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어려운데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도 조금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각 당의 공천 상황이라던가 네. 돌아가는 상황이 한 달 전하고는 완벽히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지금 상황 자체가. 하루하루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 공천 소식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공천 소식을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일단은 윤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 산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원에서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는 이제 창원을 겨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는데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펴 반도체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직접 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를 도약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해서 만든 반도체는 해외에 거의 팔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원전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시는 잘 모른다라고 직접 밝혔던 아리백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리백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지금 실제로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구글, BMW 등 주요 수요자가 이제 이렇게 아리백을 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생산하고 큰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게 팔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원전 사업을 주제로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에 또 엄청나게 본인이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고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원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요즘에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전체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할 때, 대선 토론할 때도 아리백 얘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건데 원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지는 문제점이나 위험성 이런 것들과 글로벌 기업이 요즘 어떤 식으로 물건을 사주는지 혹은 판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단순히 원전을 가지고 뭐 유지 한 해만에 이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좀 간과하고 내지는 무시하고 내지는 아예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만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전 기술 이거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고 대통령이 주장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했었어야지 그 다음에 성과가 제대로 나는 건데 네. 그걸 중간에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더 문제가 커진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윤 대통령은 또 이제 원전 얘기만 나오면 지난 정부를 욕하고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를 또 겨냥해서 발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말한 이념 발언과 관련해서는 원전 기술을 사장과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야말로 정권 초기부터 원전을 강조해왔던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 자체가 이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또 더불어 전 정부에 대한 원전에 사장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팩트가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는 것과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를 통해서 208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에 실제로 당시에 원전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네, 그때 감사원에서 이 원전 사업 관련해가지고 감사하면서 결과론적으로 정부하고 각을 세웠습니다만 그게 또 사실이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 바로 그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종로구 공천받아서 좀 잘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는 오래된 노후화된 원전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고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만 밝힌 것이지 사실은 특별하게 뭐 아예 중단하거나 문제심 삼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설명을 할 때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원전 발언 이외에도 민생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이거 일부러 총선 겨냥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총선 겨냥이 아니었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여권이 우세 지역인 울산과 영남의 지역을 두고 있는 곳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요. 21일 날 울산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이 필요하면 바꾸겠다라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결정적 장애였던 것을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뒤에는 새로운 산업이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 이용 규제도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좀 문제적 발언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도 불안한 식량 안보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마저 망가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선용 선심 공약이라고 의심이 되는 대목에서는 이제 그 울산이 2천만 평이 넘는 농지를 갖고 있고 이곳이 모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곳을 획기적으로 확장해서 뭐 농업이 아닌 산업국가로 만들겠다라고 겨냥을 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농지를 다 풀어주겠다. 용도 변경을 해주겠다. 결과적으로는 농지를 없애고 집을 짓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이게 과연 국토 균형 발전과 전체적인 발전 계획의 맥락에 맞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당장은 좋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계획을 세워보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게다가 그린벨트 해제 얼마나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사실은 그 장모님과 처갓집에 땅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 주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이 좀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땅을 해제해주거나 땅의 용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막 해주거나 이런 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데 총선 앞두고 이런 얘기 또 막 내뱉는 것이 사실은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도 결국 곳곳에서 내용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 얘기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공천 잡음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혁신보다는 현역 의원을 본인 지역구에 그대로 배치하면서 조용한 공천을 내세웠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이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지자들도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일방적 경선 배제 결정은 잘못이다.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수천 명이 참여했는데 이 내용을 보도한 것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어제 제가 저녁에까지만 확인한 것으로는 스카이데일리라는 곳 한 곳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예비후보 사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컷오프가 되면서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 거세게 항의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는 김연아 전 의원을 경기 고양정에 단수 공천했다가 보류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난해 1월 같은 당 시의원과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으로 3,200만 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등 그래서 합쳐서 4,200만 원을 입금받은 혐의,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인데요. 결국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은 당협위원 운영과 관련해 해당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조항과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공천 보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 밖에도 수도권 지역인 인천에서도 장석현 남동구 남동구 갑 예비 후보와 이기선 연수구 갑 예비 후보, 이원복 남동구 을 예비 후보들이 컷오프에 반발하면서 무소속 출마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도 난리라는데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네. 마치 국민의힘은 전혀 공천 갈등이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어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지금 현역 의원 컷오프가 없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번 김건희 특검 제의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정책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게다가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번 공천 주기 전에. 그랬더니 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돼야지 문제가 있다고 말할 것인지 그 부분 이상하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단수 공천 얘기 나오니까 시끄러워졌고 결론적으로는 좀 보류 상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낙동강 벨트 얘기도 좀 해봅시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낙동강 벨트는 사실 공천을 완료한 셈인데요. 네. 이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총선에서 여야 격전지로 예고되고 있는 낙동강 벨트의 핵심 지역인 경남 김해갑과 김해을 지역구의 국민의힘 공천 내용이 좀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지역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시 2개 지역구는 경남 18개 시군 단위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현역이 있고 삼선 민홍천 의원 그리고 재선 김정우 의원이 일찌감치 단수 추천을 받아서 수성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이 분석한 험지 김해를 탈환하기 위해서 당내 중진으로 삼선인 조혜진 의원을 김해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하자 해당 지역구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해을 지역구 예비 후보들이 조 의원이 열기로 한 김해을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을 막으면서 공정한 경선을 수용할 때까지 강력히 저지하겠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김해을 당협위원장의 당직자들이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수용을 촉구하고 만약 당이 경선을 안 하면 이미 1,000명 정도 이상이 당원으로부터 받아둔 탈당 신청서를 당에 즉시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좀 갈등이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해갑 공천도 늦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 더불어 대구 동구을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의원이 경선을 치러지는 것도 있다고 해서 앞으로 뭐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박빙의 그런 박터지는 공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터지는. 네. 28일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28일까지 영남하고 특히 요 동네에 정말 알짜배기 공천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조율하느라고 좀 진통이 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갈등 상황으로 또 보도하는 그런 매체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홍문표 의원처럼 4선인가요? 5선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경선을 지금 포기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사실 입틀막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정확히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어제 하위 20%를 통보받았다고 본인이 밝힌 박용진 의원 평가 재심 요청했지만 하루 만에 기각이 됐다. 네. 매우 화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작을이 있었던 이수진 의원.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다. 반발을 했습니다. 네. 하위 20%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에 먼저 박용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든 아니든 자기 성적표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숨기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평가 점수들을 공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김한정 의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박 의원과 하위권 통보를 받았다면서 입장문을 통해서 박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고 마포갑에서 4선을 한 노웅래 의원의 공천이 탈락됐는데요. 노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저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한 고무줄 잡대라고 공천 전횡이라면서 기자회견 후에 단식 농성을 나섰습니다. 앞서 탈당한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 직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찌라시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그 내용이 퍼졌을 때 이제 권성동 의원실에서 해명하는 글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어제 김 의원이 국민의힘과 물밑 입당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좀 확실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통화까지 했다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평가한 것인데 의원 평가 0점 받은 의원도 있다. 누군지 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내지는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어제 밝히기도 했었었는데요. 이수진 의원은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쨌든 하위 20%에 포함은 안 된 것 같아요. 이분은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가 왜 전략지역으로 되느냐, 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략지역으로 되면서 이 사람 갖다 넣어보고 저 사람 갖다 넣어보고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러면서 백현동 거짓말하는 이재명 대표 믿을 수 없다 이러고서 지금 탈당 선언까지 했단 말이죠. 네. 야,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 국회의원은 오로지 공천 때문에 네. 그동안의 소신도 다 없어지고 막 그동안에는 A라고 주장했던 걸 갑자기 B라고도 주장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상당히 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민주당의 네. 공천의 잡음이라고 나온 것이 사실 그 하위 20% 통보 이후에 스스로가 하위 20%를 통보받았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좀 보였는데요. 네. 특히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왜 하위 20%를 통보받았지? 저도 또 하나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시절에 민주당 여당의 시절에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김도우 위원장이 법사위를 맡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번번이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막혔던 부분도 있어서 스스로도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염수 문제가 있었을 때 본회의장에서 문자를 보냈던 메시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일본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면서 그 질타를 다 민주당이 받았었는데 과연 자신들의 그런 과오는 없었는지 좀 돌이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 의정활동 관련해서 그 평가할 때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의정활동 항목이 33%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박용진 의원이 엄청나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동료들의 평가였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사선이나 부의장까지 해놓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계속 연결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수진 의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필요한 틀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습니다. 산양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습니다. 칠량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서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하늘을 열심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잖아요. 이때 사실은 어르신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조금 드셔보세요 하면은요 되게 좋아하시고요. 쉴 때 드시면 좀 힘이 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1+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산삼떡 3종 세트도 한번 맛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구워서 살짝 오븐에 구워서 내린 후라이팬에 기름 좀 두르고 살짝 구워서 드셔보십시오. 아주 약한 불로 해서 30초, 뭐 1분 이 정도만 해도 노릿노릿하게 구워지는데요.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이고요. 네이버 검색은 산삼 순백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담한 대담 코너 바로 진행해보죠.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신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 7년 만에 복당하신 이현주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저는 사실은 우리 이 의원님하고는 라디오도 고정으로 같이 했었었고 여러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좀 솔직히 좀 뜸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못했거든요. 7년 만에 네. 복당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따뜻하게 다시 이렇게, 맞아주셔서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또,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죄송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도 좋은 경험이랄까요? 산전수전 겪고, 결론적으로 그래도 선한 의지가 있는 당이다. 그리고 네. 시끄럽지만 민주주의가 있는 당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지금의 대의는 어쨌든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네. 윤석열 정권, 사실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가짜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데 제1야당인 민주당하고 같이 네. 이 심판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분은 정말 여전사라는 말이 뭐 너무너무 당연히 잘 어울릴 정도로 그냥 비판을 해도 정면 돌파하시고 그냥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많이 이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좀 얻는 것 같습니다. 복당하시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제 들어오고 나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지 않던가요?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복당 여부를 고민할 때 그것 때문에 좀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거 괜찮나? 혹시 괜히 내가 이렇게, 또, 여러 이제 사람들한테, 패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막상 또 복당 결심하고 들어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네. 뭐 비판한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뭔가 이제 당과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 도움이 되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복당하시면서 내가 한 역할은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나간 이 2년보다 더 심한 어쩌면 그 네. 3년을 우리는 또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총선을 기점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멈추든 견제하든 뭔가 이 상황을 갖다가 함께 맞서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에 뭐 실망하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해서 민주당 지지를 철회를 했다가 국민의힘을 쳐다봤는데 이것이 진짜 보수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심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특히 검찰을 중심으로 한 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가 더 심해지면서 네. 국가가 거꾸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걸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아직 그래도 민주당 손 들어줘라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심리를 그래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하시면서 고향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기회에 털어버리십시오. 소신 있게 정치하십시오. 개파 정치 너무 싫습니다. 복당 잘하세요. 똑부러지는 네네. 여전사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대가 진짜 네. 많은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려면 또 이번에 또 출마 잘하셔가지고 또 국회를 들어가셔서 큰 목소리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당하실 당시에 출마지는 안 정하신 걸로 제가 이제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당과 제가 당원들에게 당과 맡기겠다 당원들에게 했죠.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험지 출마를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얘기되는 곳이 있을까요? 지금 딱히 이제 뭐 어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네. 다만 당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출마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수도권 쪽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또 제가 필요한 곳들이 있겠죠, 그죠? 네. 이번 총선이 구도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총선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당도 뭐 저 혼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결정이 네네. 돼야 또 열심히 또 네네. 싸우고 그러니까요. 이러는데 네. 그런 거 좀 빨리 지역구 가야 나가시는 되는데. 분들은 특히 지금 하루가 맞습니다. 급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기백 공관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현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고 칭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좀 어려운 곳에서 이기고 돌아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희 여전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아니 너무 그런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런데 뭐 또 그렇게 또 정의의 여전사 뭐 이렇게 또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좀 여전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서울 수도권 전략공천 이제 결국 나가실 텐데 예전에 광명을에서도 의원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2번 지역구 할 때 거기가 광명을이죠. 네, 그럼 결국 이제 수도권 정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사실 보여요. 네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원래 고향이나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부산 쪽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거기보다는 지금 수도권을 노린다 그러면 요즘 근데 문제는 수도권 지금 정서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네. 그게 진짜 언론의 잘못된 보도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솔직히 네.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본 밑바닥 정서는 네. 뭐 이게 근본적으로 뒤집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순간적으로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본질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겉으로 보면 민주당은 좀 시끌시끌하게 보이는 그렇죠. 반면에 네. 국힘은 좀 조용한 분위기. 근데 실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들 물갈이가 거의 실패한 없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어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득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대로 가는 분위기면서도 또 이제 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비주류들은 전멸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조용한 이유가 반윤이나 비윤 세력이 이미 전멸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라고 목소리 낼 만한 세력 자체가 없습니다, 국힘은. 그래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뭐 갈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독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타협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근데, 그리고 또 군데군데 보면, 실제로는,
단수 공천들을 밀어넣고 있거든요. 네. 특히 영남은 시끄러워요, 실은요. 근데 영남은 지방이다 보니까 보도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그다음에 또 현역은 당협위원장에 비해서, 지역위원장에 비해서, 원내에 비해서 현역들이 마이크 스피커가 크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예를 들면 실제 벌어지는 현상보다는 민주당이 한 3배, 4배 더 크게 들리는 건 맞다. 그러나 그리고 저는 이 시끄러운 것 자체를 꼭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쇄신이 없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우리가 공천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공천 받았는가 봤을 때 어쨌든 그 자리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며 국민적 눈앞에서 봤을 때 무슨 저는 오히려 그런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언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호적인 국힘의 우호적인 그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은근히 뭐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의사 증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국민의힘이 약간 과거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의 본질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본질은 중간 평가고 정권 2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이 국정 기조가 앞으로 3년 동안 지속되거나 혹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게 괜찮냐 아니면 좀 막아야 되겠냐 요것을 유권자들이 평가하고 주권을 실천하는 이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상 선거를 하러 가게 되면 그 점 그러니까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잊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순간적인 어떤 이슈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약간의 등락은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더 잘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우리가 지금 나라가 너무나 심각하고 뭐 무슨 검찰공화국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은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외교도 우리나라가 거의 고립될 가능성도 있는데 생존의 위기도 올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저는 큰일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주변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사실은 많이 투표도 하고 좀 이렇게 지금 요즘에 언론 환경 때문에 네. 위축되어 있는 지지층이 좀 더 힘을 내셔야 된다. 그리고 믿고 이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보자 이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현역 하위 20% 발표 난 이후에 뭐 네. 김영주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엄청나게 불만을 호소하고 탈당하고 오히려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욕하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해당적 행위, 물론 이제 탈당하셨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야, 정치가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공천 관련된 잡음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를 제대로 좀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혁신만 하면 이제 통합이 좀 조회가 되고, 그렇다고 통합만 자꾸 부르짖으면 혁신이 네. 없어서 국민적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두 혁신과 통합을 어느 정도는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 제가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수도권에 지난번에 너무 총선 결과가 좋다 보니까 네, 너무 많이 당선돼서 네, 너무 많이 당선되고 현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어디 물갈이를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지도부가 더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근데 끝에 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이런 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국회,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인 국회 구성원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또 짧게는 윤석열 정권의 3년 동안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회 구성원이 된다고 했을 때 더 좋은 사람들, 더 국민을 잘 대변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너무 우리가 내부의 어떤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도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의힘이 뭔가 이틀막 공천,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는 아주 기가 확 죽어서 그냥 비주류가 전면한 공천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좋고 나쁘고 이전에 저는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전혀 물갈이가 안 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2년 동안 우리가 봐왔던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납작 엎드려 줄 서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더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주눅 들어서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런 공천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잘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볼 필요는 있다. 이 예.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며칠 전에 의원주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쓰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왜 남의 당 공천에 왈가왈부합니까? 민주당은 네. 시끌시끌한 반면에 국힘은 조용하니까 당신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이준석,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홍준표 다 떨쳐내고 유승민 왕따시키고 비주류 중에 목소리 낼 만한 정치인은 싹을 말라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공천을 주물럭거리겠습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단 말이죠. 네네네. 아, 되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진짜 글 잘 쓴다. 본질을 정확히 깨닫는구나 생각했는데 네. 네, 어쨌든 네. 이런 쓴소리와 시원한 사이다 소리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국신당 지금 네네네. 뭐 당원 가입이 하루 만에 뭐 3만 명을 돌파했네, 4만 명을 돌파했네 막 이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한쪽에서는 야 조국신당 좋은데 민주당 비례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뭐 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지역구에서 부딪히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지역구 부분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심판을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1야당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거를 우리가 뭐 약간 뭐 혹시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막 고학을 막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특히 이낙연 그 새로운 미래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네. 사실은, 뭔가 반윤이라기보다는 뭔가 반명에 가까운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 시점에서 과연 큰 대의에 부합하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저는 뭐 다른 야당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차별화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또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시원한 일상 잘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복당하신 거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또 어떤 역할을 크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치와 안보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요시사계의 진보 달마대사 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네.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돕고 범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탈당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례연합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 지금 하고 있는 꼭 녹색 정의당에 남아 계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좋은 분이 많아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도 좋은 분, 저기도 좋은 분 그러는데 네. 다 인위적으로 만든 정파와 정당 논리에 다들 그냥 매몰돼 갇혀 계시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사실 진짜 정통 진보가 있는가도 난 의심스러워. 다 정파 정당으로 찢어져 놓으니까 자기 편만 들어달래. 딴 사람 배제하고. 그렇죠. 나는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뭐 그 얘기 나왔으니까 녹색 정의당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긴 뭘 잘 돼요. 내가 보기에는 뭐 존엄사 전략을 채택했나? 존엄사 전략이요? 야. 그게 뭐예요? 연합 비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구 연합도 지금 안 될 것 같고. 지역구 연합도 안 됩니까? 네. 그건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건 당대표가 그랬는데 네. 뭐 출마자들이 또 반발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나 웬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네. 여기서는 연합의 연자만 나와도 무슨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나. 아니 그러다가 뇌사 되겠어요. 왜 이래요 진짜. 뭘 움직여서 뭔가를 같이 좀 해야지. 사실 하나의 화두잖아요. 이 정권 심판 이런 게.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 받다가 피가 부족하면 수혈도 수혈을 받는 해야죠. 거거든요. 예. 남의 피는 싫대. 와, 참 이해가 안 가네. 남의 피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 어떤 그 묘한 근본주의 성향이랄까. 네. 우리 당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무슨 순혈주의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순혈주의죠. 예. 그래서 이 묘한 근본주의 성향을 보면은 저건 조금 약간 지금 어떤 고사 전략인가 네. 이런 느낌이 고사 전략? 들면서 예, 저도 지금 당내에서 연합주의자인데 네. 참 저 같은 사람이 발언권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김종대 의원님이 발언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주류 소수 정당이 녹색정의당인데 거기서 또 비주류니까 나는. 그러니까 왜 그런 길만 험한 길만 다니시는 건지. 자,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물어볼게요. 도로 심상정당이 됐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된 건데 네. 그럼 뭐 배준교 원내대표가 사퇴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없잖아요. 할 사람이 다 한 번씩 해봤고 그래서 막판에 등판을 한 건데 네. 저는 뭐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그건 뭐 도로 심상정이 아니라 거기 네. 원래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원래 없다? 그래 원래. 그래서 그건 뭐 크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동안에 이제 뭐 녹색 정치와 사실은 그 불평등 해소라는 게 이번 선거에서 좀 묻혀졌단 말이에요. 네. 원래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다 지금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예. 입틀막이잖아요. 입틀막이에요. 네. 뭐 R&D 예산 얘기하면 입틀막, 국정기조라 주로 그러고 보니까 다 진보 정당 사람들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자기 존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시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이 그 원내대표로 복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어떤 불평등과 이 생태 회복, 더 나가서 어떤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할 만한 게 과연 지금 총선에 있는가? 네. 그렇다면 한번 저렇게 해서라도 뭔가 외치볼 만하죠. 그러니까 또 입틀막 하려나? 이게 뭐 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런 발언권은 남겨놔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뭐 사지가 들려서 네. 지금 우리 정치에서 불평등, R&D, 그다음에 저 녹색 정치 이거 다 퇴출당할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 정당의 불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불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요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이 공천 파동의 바쁜 와중에 우리가 놓친 측면이다. 이렇게 한번 인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녹색정의당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번에 지역구마저 같이 하지 않으면 결과론적으로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심상정 의원 지역구 고향 네. 갑 같은 경우 거기에는 단일화 안 하면 국민의힘이 무조건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자꾸 프레임이 이렇게 가는데 정의당에 마치 시혜적으로 단일화해주고 지역 연대를 해준다 그러면은 안 받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국민의힘 당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놓고 봤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어떤 데는 힘을 합치고 어떤 데는 정의당이 양보하고 민주당이 어떤 데는 양보하고 하면은 그래도 몇 석이라도 건진다. 네. 이렇게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안될 민주당은 일이. 진보당한테도 울산에 줬고 지금 정의당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진보당은 원래 그 전략이었으니까. 그리고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원래 진보당 지역구입니다. 이걸 아니, 자꾸 그렇지만- 민주당이 줬다 그랬는데 저번에도 거기가 단일화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이고 어쨌든 그분은 그 안에서 평가도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진보당에서 후보 내는 그분 예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또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전혀 물론 이제 지도부에서 그 현역 의원하고 또 상의 안에서 그런 잡음은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당한테 흔쾌히 서로 같이 조율해서 하자 해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당도 아니 그러니까 확고하게 찾으면 당대표는 돼요. 그걸 하겠다 그랬는데 네. 실제 밑에서 분위기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아유 참 그러니까 답답하네. 김준호 당대표는 상임대표죠. 네. 분명히 그 방향으로 가겠다 그랬고 우리도 맞아요. 거기에 박수를 쳤던 네, 거예요. 저도 그때 얘기 들었어요, 직접. 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당에서 전부 다 발목 잡는 거죠. 아유 참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 이런가요? 이제 진짜 존엄사 전략으로 가는구나. 네. 그럼 요 얘기 어쨌든 질문하겠습니다. 뭐 입틀막 얘기 하셨으니까 말 나온 끝에 네. 지난번에 그 카이스트 학예수의 수여식 그 녹색정의당 대변인이었죠. 네, 대전시당의 대변인. 신민기. 예. 그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입틀막을 당해가지고 나가는 거를 당 차원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진보당 그때 그랬죠. 그다음에 임현택인가 그 소아과 의사 그 예, 회장 의사 있었죠. 그것도 나중에 밝혀졌죠. 그분이 2월 1일 날 그랬던 거 9시간이나 뭐 조사받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번에 신민기 대변인도 그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정말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야 뭐 성명 발표부터 할 건 다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상의 소수 정당이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은 것 없어요.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당했다는 측면보다도 지금 권력이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 좀 감당을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반대편의 진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반대로 보면은 여당이 혹은 내지 정부가 불안해하고 빨리 이렇게 뭔가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심기경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서는 불필요하게 과잉 충성을 하는 것도 그렇게 안 하면 대통령이 노하시니까. 항상 이 국장은 그래 왔어요,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거기에는 과잉 흥분하거나 자존감이 약한 참모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특히 경호처 경우를 보면은 네. 이 정권에서 웬만한 의혹은 거의 다 경호처 발이었습니다.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천공 의혹이라든가 뭐 백재권 교수라든가 숱한 의혹의 진원지가 바로 경호처고 거기에다 경호처 자체 비리도 있었어요. 자체 비리요. 있었죠. 저기 뭐냐 그 견말 오버 사업이라는 거 수의 계약으로 대통령 고액 후원자한테 사업을 주질 않나. 맞아, 신문 한 번에 그런 것도 있었죠. 그다음에 무인기에 뚫려도 경호처 소관 책임인데 경고 한 번 안 받고 거기에다가 저기 미국 정보기관이 감청을 탈탈 털었는데 경호처장 모가지 안 날라가. 옛날 같으면 이거 다 24시간 안에 모가지감이에요 이거. 그런 게 내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의 10건입니다 지금. 네. 그래도 경호처장이 충안고 대통령 1년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로지 고등학교 인맥이에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나 하면은 그 경호처하고 군 시행령을 고쳐가지고 그 군에서 파견되는 경비 인력을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하게. 국방부 장관이 지휘를 못하는 군조직은 이거밖에 없어. 아. 군까지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도 그랬어요. 그 시행령으로 고쳐서.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완전히 차지철이다. 차지철이에요, 이제. 완전히 차지철이다. 이래놓고 한 번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통령 주변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 차지철이 했던 짓이 뭡니까? 아니 시위하는 민주화 시민들 때려잡고. 네. 그다음에 각하 주변에 얼짱거리고 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 알아서 쳐버리고. 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까지 그냥 조져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경호처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주 무고한 시민들 갖다가 틀어맞고 당수로 또 치고 아니 끌어내는 것도 모자라 두들겨 패기까지 하냐고요. 저는 진짜 그걸 보면은 너무 무슨 야만인들. 그런데 그게 대통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아니 그렇지 그래. 나 충성하는구나. 마음의 안도감을 주잖아요. 마음의 안도감을. 그렇게 무도하게 하는 것을. 안도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지금 대통령 경호처예요. 아니 대통령 머리 위에 북한 무인기가 날라와 있었으면 경호 비상사태였거든. 그렇죠. 근데 까맣게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널널하게 비행금지구역 다 해제하고 지금 용산 한우를 완전히 그냥 뻥 뚫려놓고 네. 그 후에도 대책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호처가 실제로는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저런 식의 어떤 그 경강부에 하는 하나의 어떤 경호처 원래 구호가 충성을 행동으로 해요. 옛날 경호처 이래 가면은 액자에 써붙여놨어. 충성을 행동으로. 참네요. 그리고 대통령 앞에서 1년에 한 번 시범을 보여요. 요인 이렇게 대통령 경호를 하는데 이제 한 사람 세워놔 대통령 역을 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가. 이게 강당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쪽에서 누가 총기를 꺼내거나 아니면 어떤 위해하는 게 있으면은 대통령 위로 몸을 덮어. 3겹, 4겹 이렇게 해서 5겹살을 만들어. 본인들 몸으로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한쪽은 가서 따다닥 제압하는 걸 보여줘. 무술 시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이거 대통령 내외 초빙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여주는 시범이거든. 그랬는데 충성을 행동으로 모토를 갖고 있는 이 조직이 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 이런 어떤 딱 확인하면 모든 어떤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위신과 안전을 깎아먹는 그 간신배들이 결국은 이제 저렇게 칭찬을 받고 자기 문고리 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하여튼간 지금 입틀막, 귀틀막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매우 심각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에 불복한 의원들 지금 반발 때문에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수진 의원 탈당, 노웅래 의원은 무기한 단식.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수진 의원은 나가면서 백현동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까지 하고 나갔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저게 원래 본심이었구나 이런 느낌까지 드는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민주당이 네. 과거에도 공천 파동은 많았어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있을 때 이해찬, 정청래 다 잘라버렸죠. 다 잘렸죠 그때. 그런데 네. 자 이걸 보세요. 과거에도 공천 파동이 있고도 선거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가?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이것만 좀 짚어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공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공천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인내하고 참아주고 오히려 그러면서도 더, 좀 낙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석해주는 이런 어떤 측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약간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장강의 앞물결, 뒷물결도 좋고, 새순이 떨어져야 싹이 난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이 잡음의 소용돌이에서도 약간의 에너지가 좀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전같이 시끄럽지만 또 저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마음을 편하게 갖는데, 지금은 약간 불안하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재명 대표가 늦었지만 어제 나서서 입장 밝힌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인재들과 윤석열 심판하고 어떤 정치로 나가자고 하는지를 조금 공중전을 좀 충실히 해줘야지. 모든 걸 이명백 위원장한테 맡겨서 맡겨버리고 거기서 알아서 수습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명백 위원장은 관리자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비전 제시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냐면 원투 펀치에서 원펀치가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김종인 비원장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조정자 내지 대안으로 문재인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갔는데 지금은 이명백 위원장한테 다 이걸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다 수습을 하고 맡기고 그냥 방치하는 형태로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소란을 겪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용을 지휘하는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조금 더 이게 길게 가고 후유증이 길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수진 의원 경우를 네. 얘기하자면은 자기도 4년 전에 낙하산으로 와서 그때 지역위원장이 단식 투쟁하고 반발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랬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는 돌고 도는 거예요. 본인이 한때는 가해자였고 지금은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정치의 비정함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긴 하지만은 본인이 판사까지 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김영주 부의장이 부의장까지 한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안 통하는 게 아니 당신이 판사를 했으면 한 거고 부의장을 했으면 한 거지.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판사까지 한 내가 왜 이 정도 취급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 나르시즘으로 빠지면서 그렇죠. 자기 부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재명을 도왔던 걸 후회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정치가 어떤 공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 쌓기에 동원됐던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다는 이런 측면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참 슬픈 측면이란 말이에요. 네. 역시 정치는 시민이 주인이고 당원이 뽑는 겁니다.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민주당이 조금 더 엄정하게 이런 것들 기강을 세우고 명분을 갖춰야지 저런 말에 휘둘리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이분 옛날에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그 이모 교수 발언하신 분 아니야? 이모 교수는 김남국 의원이 발언했었고, 그랬었나요? 예. 그 어쨌든 좀 착각이네. 질문할 때 좀 잘못된 사실관계 가지고 발언해서 그래서 좀 문제가 의정 활동이 있었죠. 진짜 여러 가지로 확장성이 있었는가도 봐야 돼요. 어떤 기준인지 모르고 본인은 억울하겠지만은 저렇게 우물에 침 뱉고 막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발하는 건 몹시 보기 눈꼴 사납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 둘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왜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그만두라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옳지 않은 것도 같고 하다못해 매일매일 그러면 나보고 그만두라 그러냐 툭하면 그만두라 그러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좀 적절치 않았어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할 때 자꾸 이렇게 어떤 그걸 비아냥거리거나 할 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 통합과 혁신 네. 이런 면에서 또 더 분명한 어떤 개념과 비전, 논리 이런 것들로 승부를 하셔야지. 네. 자꾸 어떤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혁신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개혁신당하고 새로미래가 둘로 쪼개지면서 결국 누구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글쎄,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큰 소란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이 지금 떨어진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도도 안 하고. 또 그렇게 해야 김건희 특검 디올 그러니까 백에 그것 대한,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도 이제 처리가 잘 된다고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구 공천은 확실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맡긴 거예요? 맡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역구 공천은. 네, 지역구 공천은 맡긴 것 같아요. 단지 용산 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투입했다 하더라도 처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아서 해라. 요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안정감의 원천이에요. 그러면데 제가 듣자 하니, 근데 비례는 용산의 뜻을 받들어라.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성정당에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30명. 네. 그래서 그 비례 앞으로 나올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의 용산이 직할 경영을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권력에 대해서 분점 체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윤 대통령이 최근 와서 달라졌다는 말을 내가 많이 한 거거든요. 네. 일단 정쟁의 발언이 일치 안 하잖아요. 일단 말이 없죠.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어디 뭐 착하게 살자 교육 받았나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는 건 교정 당국도 연구해봐야 돼. 나중에 교정 효과에 어떤 점이 좀 효과가 있었는가. 네. 정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악역을 한동훈이 하고 거기다 맡긴 거. 이게 2월 초에 그 사태 파동이 있고 나서 어느 정도 권력에 있어서 정리된 측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의외로 공천이 조용히 가고 크게 물갈이가 없을 것 같다. 저번 달 분위기 보십시오. 다 갈아치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랬죠. 근데 하나도 뭐.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네. TK예요. 그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8일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폭제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9일 날 이 특검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탈표는 없어 보이고, 민주당은 이렇게 공천 때문에 시끄러워서 현역 의원들이 마음 상했고. 아니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인데.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럼 특검 제의가 안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 속에서도 민주당이 조금 새로운 정치로 가는 약간의 어떤 이 공천을 넘어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표의 잠식 요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기득권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마음을 비운 지도자가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 오히려 이 시끄러웠던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나는 조금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을 옆에 세우고 어떤 정책 발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주당 정책 발표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준석만도 못해요. 그래요. 이준석 왜 여성징병제, 노인, 무임승차 뭐든 쏟아내긴 했지만 민주당이 발표했다는 얘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정책 역량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이 어느 정도 좀 매듭이 질 무렵에 이제 본격적인 정책 국면으로 전환을 해줘야 네.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준비돼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새로운 미래 측이 지금 사실은 좀 웃고 있어요.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하다, 탈당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삭집기 하려고 지금 그런다. 특히 김종민 의원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하는 말은 30-40석 무난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아니 물론 지금 탈당자가 나올 가능성은 국민의힘보다는 많겠죠. 민주당 쪽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제 땡겨가지고 의석수를 이렇게 불리기에는 이준석한테 탈탈 털려 나온 그 스타일국인 상황이 일단은 지금 당분간 좀 망설이게 할 거다, 오고 싶어도. 아니 완전히 그냥 개털돼서 나왔어요.
완전히. 그러니까요.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기 뭐냐 국고보조금 받는 거 둘러리만 서줘다 나온 격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조금 정비 기간을 가져야지 지금 당장 뭐 공천 파동이 있다고 그리로 가기에는 풍랑에 표류하는 어떤 쪼각배 같아 보여가지고. 의원들도 그러면 안 갈 가능성도 많네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가지고 몰라 홧김에 저지를 사람 뭐 벌써 탈당자가 나왔으니까 뭐 없으리란 법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게 새로운 미래에 도움이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뭐냐 온갖 우물에 침 뱉고 이런 식으로 그냥 홧김에 그냥 화풀이 하듯이 모아가지고 또 해봤자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 일종의 어떤 불평불만자들 모임 같이 돼가지고 네. 전혀 비전이 안 보여요. 그럴 때 초기에 자기의 신념을 갖고 나간 사람이어야 그게 좀 뭐 자산이 되고 그러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호정 의원 금태섭 의원 갈 때 그거 어떻게 다룰라 그러냐. 그러더니 정의당이 당한 거를 이준석도 당했잖아요. 똑같이. 거기 가는데 원칙 없이 그 받으면 저래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저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탈당하는 사람도 네. 그 원칙 없이 주섬주섬 담아봐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제3지대가 실패한 건데 또 그 짓을 해?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 감당이 됩니까? 아무리 정치가 뭐 의석수도 중요하고 뭐다 그러지만은 사람들이 명분이 있고 염치가 있는 거지 그래. 그런 것들 갖다가 다 뭉개고 합치고 보자. 그러면은 화장실에 2명이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지. 변기는 하나인데 둘이 들어가 어떡할겨? 같이 앉을겨? 왜 또 아침에 내가 이거 아침 식사 시간에 이상한 비유를 해가지고 내가. 아니 그런데 배복지 의원이 정의당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그러니까 류호정 의원은 금태섭 의원하고 같이 이제 했었고 배복주 전 부대표는 사실은 이낙연 대표 측에 원래 같이 합류해가지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사실은 합쳐진 케이스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렇게 각을 세웠던 류호정 의원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배복주 부대표를 엄청 공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불씨가 되어서 서로 이제 갈라선 것처럼 지금 모양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과연 그런 통합이나 뭐 이렇게 큰 의석수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역량이 캐파가 되냐.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솔직히.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한테 저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죠.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개혁신당이 깨지면서 지금 최대 수혜자가 배복주예요. 오히려?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배복주가 누구냐.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렇죠, 갑자기. 지금 비례대표 아주 강세야. 1번으로 준대요? 아니, 근데 경쟁 후보자가 전부 배복주 경계령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국면에 최대 수혜자가 있어. 그게 배복주 부대표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는군요. 정치가 아이러니네. 정치가 웃기는 거야, 이게. 그러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준석을 깨트린 그 소수자 장애인 운동을 한 운동가. 네, 그렇죠. 이렇게 벌써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또 있네요. 이게 앉아서 벌어들인 자산이 얼마요? 아니, 근데 그럼 배복주 부대표는 왜 정의당에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거는 박원석 의원하고 친해요? 한 포럼이었어요. 저도 거기 멤버예요. 막판에 이제 제가 박원석한테 나는 남을 테니 너는 나가라. 나는 정몽주의 길을 갈 테니 너는 정도전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해서 동문수학한 사람들끼리 찢어졌는 거예요,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배복주 해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 인사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지금 당이 깨지고 나서 새로운 미래 안에서 정의당 출신들이 좀 약진하고 있다고 좀 봐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그 비례연합정당 이걸 놓고는 종북 통진당을 부활시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발언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진보당하고 선거연합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남의 당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똥물을 끼얹는 거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또 저런 악담이 나올 법도 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거는 일정 정도 어떤 그 북한에 관한 문제 진보정당의 오랜 숙제고 특히 진보당 계열은 그게 있죠. 나는 진보당의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북한 문제로 국민들 아픔을 드렸던 거는 이 기회에 정리하고 사과하겠다고 한마디 하시고 네네. 이건 꼭 한동훈 위원장 말 뜻이 아니라 실제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풀어주는 게 맞다. 다고 해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이런 걸 갖다가 그 종북이 어떻고 그 종북이란 단어 한동안 사라져서 안 들렸는데 오랜만에 부활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는 92학번이기 때문에 운동권 아니다 뭐 이런 발언도 사실은 했는데 그 되게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강기훈 유서대표 사건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현안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92년도 맞네. 92년도에 그때 그랬어요. 그분이 92학번 때. 네. 그래서 그 92학번 때 사람들이 나는 전혀 운동권하고 상관없다. 그때는 아무런 현안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분은 전혀 사회에 대한 인식이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분이 무슨 말하면 마치 그것이 훌륭한 말이고 맞는 말이냐 이게 써다니는 게 사실 문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나온 걸 보고 이재명 본인 살려고 종북 통진당 부활시킨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죠. 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괜히 흥분해버렸습니다. 자, 나중에 내가 출마 선언하면 나는 뭐로 비판할지 저는 모르겠네. 제가 아주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비례연합 뭐 이런 데서 만약에 내 이름 나오면 또 한동훈이 뭐라 그랬지? 아, 거기 그럼 가시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만일에라 그랬잖아요. 만일에. 그래도 뭔가 좀 얘기가 됐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거 이제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도청 사수조라고 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5.18 때 도청을 사수한 네. 마지막 우리 다 죽자 차라리 이래가지고 도청 사수조 우리가 지키자 뭐 이런 멘탈에 가깝고 다만 도청을 사수하라도 살 놈은 살아야 되는데 다 죽자 그러니 내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요. 안타까울 따름이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희망을 좀 봅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 지금 정권이 제대로 잘 나가면 그 정권을 지지하겠지만 민주주의에 좀 반하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또 지금의 약간의 진통은 있으나 정리 이제 되고 한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하고 하나의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니, 더 시끄러워도 됩니다. 예, 괜찮은 것 단지 같습니다. 희망만 갖고 가자. 그렇죠. 예. 그 시민들은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네. 아유, 사람들이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아까 심성정 의원 그 지역구, 둘이서 합치면 뭐, 여론조사, 예, 아까 뭐, 국힘이 이긴다, 뭐,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아니라 안 되네. 예, 아니에요. 지역구 여론조사 발표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주의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 사실 저 잘하는 부분 있으면 또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같이 또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믿으시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면은 또 이렇게 띠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화면 전체적으로 믿으시다 더 착한 보험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1-3303으로 연락하시면 카톡이나 문자도 되고요.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합니다. 특히 영친 여러분들에게 특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럼 매우 슬플 것 같아요. 영친 여러분들 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재테크를 위해서라도 한번 똑순이 똑똑한 이 똑돌이들처럼 한번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시면 또 제가 진행하는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뉴스인사 프라임은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하셔야지 들으실 수가 있어서 어떤 분들이 왜 기다리라 그러더니 아무 방송이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인들이 멤버십 가입하시고 여러 가지 또 신청하시고 나면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좀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문희장 평론가 알파고와 함께하는 세계와 K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기다리셨다가 이따가 저랑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